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가방 속에는 공식 문서들과 함께 한 장의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이승만과 함께 서 있는 백인 여성, 그리고 그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가 보였습니다. 이 사진은 어떤 공식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고 그의 비서였던 프란체스카 도노조차 그 존재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개인 경호원 중 한 명이 우연히 이 사진을 목격했고 그는 35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왜 건국의 아버지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을까요? 사진 속 아이는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승만이 미국에서 보낸 그 긴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한국 역사가 지워버린 진실, 이승만의 숨겨진 과거를 파헤칩니다. 1905년 29살의 이승만은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학업을 위한 여정이었지만 그가 미국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유학생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를 거치며 서구 사회에 완전히 동화되었습니다. 동료 학생들은 그를 리라고 불렀고 그는 미국식 정장을 입고 영어로 토론하며 미국인처럼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그가 1934년에 프란체스카 도노와 결혼했다고 나와 있지만 그 이전 30년 동안 그는 정말 혼자였을까요? 이승만의 동료 유학생이었던 한 인물의 일기장이 최근 발견되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리는 요즘 자주 보스턴의 한 집을 방문한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이 살고 있는데 그녀는 아일랜드계 이민자 가정 출신이라고 한다. 리는 우리에게 그녀를 소개하지 않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다. 이 일기는 1910년대 초반에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이승만은 프란체스카를 만나기 훨씬 전에 이미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이 관계는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이승만의 재정 기록입니다. 1915년부터 1920년대 초반까지 그는 정기적으로 보스턴의 한 주소로 송금을 했습니다. 당시 유학생으로서 그가 받던 장학금과 후원금을 고려하면 이 송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습니다. 한 달에 평균 $50, 당시 미국 노동자의 한 달 평균 임금이 $10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승만은 자신 수입의 거의 절반을 누군가에게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돈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단순히 친구를 돕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책임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을까요? 1920년대 중반, 이승만은 갑자기 보스턴 방문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 아일랜드계 여성도 보스턴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웃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어린 남자아이와 함께 서부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나이는 대략 10살 정도였고 놀랍게도 동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를 많이 닮았지만 눈매와 머리카락은 확실히 동양인 같았어요. 우리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그녀는 절대 말하지 않았죠. 이승만이 1934년에 프란체스카 도노와 결혼했을 때 그는 이미 60살에 가까운 나이였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그보다 훨씬 젊었고 처음에는 그의 비서로 일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고 대신 1931년 3월 1일에 태어난 이영수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승만은 왜 하필 그 시기에 양자를 들였을까요? 그리고 왜 프란체스카와의 결혼 직후에 갑자기 아버지가 되고 싶어 했을까요? 혹시 그는 이미 아버지였지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승만의 개인 서류 중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제목의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그의 사망 후에도 열리지 않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가끔 그 봉투를 꺼내보셨습니다. 특히 밤늦게 혼자 집무실에 계실 때 말이죠. 한 번은 제가 우연히 그 모습을 봤는데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저 봉투 안에는 대통령님의 가장 큰 비밀이 담겨 있다고.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미국에서의 모든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쉽게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가 가져온 그 낡은 사진, 정기적인 송금 기록, 그리고 사라진 아일랜드계 여성과 그녀의 아들, 이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승만에게는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 미국에서의 또 다른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삶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남기고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교 문화에서 자식은 단순한 가족 구성원이 아닙니다. 자식은 조상의 혈통을 이어가는 신성한 존재이며 부모는 자식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을 집니다. 특히 장남은 가문의 대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국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자식을 버렸다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스캔들을 넘어서 그의 도덕적 정당성 전체를 흔드는 문제가 됩니다. 한국인들에게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혈육을 저버린 아버지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1920년대 이승만은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이끌며 한국의 미래를 위해 싸웠습니다. 그는 연설을 하고 기금을 모으고 국제사회에 한국의 독립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동료 독립운동가들조차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한 독립운동가는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이승만 선생은 공적인 자리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도자였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매우 과묵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았죠. 그런데 1923년 이승만의 행동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갑자기 보스턴 방문을 늘렸고 동료들에게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 그는 상당한 금액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당시 독립운동 자금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이 돈의 용도는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동료들은 그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측했지만 실제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혹시 그 돈은 보스턴의 그 여성과 아이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25년의 기록입니다. 이승만은 그해 여름 갑자기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건강 회복이었지만 그는 캘리포니아에서 거의 석 달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한 작은 마을을 여러 번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그 중에는 보스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을까요? 그리고 왜 그는 그 방문에 대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1930년대 초반, 이승만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카 도노를 만났고 그녀는 곧 그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젊고 유능했으며 이승만의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업무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이승만이 프란체스카를 대하는 방식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더 부드러웠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934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결혼했습니다. 당시 이승만은 60살에 가까웠고 프란체스카는 그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결혼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이승만은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결심했을까요? 혹시 그는 과거의 어떤 짐을 내려놓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프란체스카와의 결혼을 통해 과거의 비밀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걸까요? 결혼 직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이영수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영수는 1931년 3월 1일에 태어났으니 입양 당시 겨우 서너 살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왜 그렇게 어린아이를 입양했을까요? 그리고 왜 하필 그 시기였을까요?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이 후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다른 이들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시 이승만은 자신이 버린 아이에 대한 죄책감을 이영수를 통해 달래려 했던 걸까요? 이승만의 측근 중 한 명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영수를 매우 아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이를 바라보실 때 그분의 눈빛에는 슬픔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를 떠올리시는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아드님이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시다가 그래,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지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때 저는 느꼈습니다. 대통령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아이가 있었던 게 아닐까 하고요. 1945년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과거를 미국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거는 정말 완전히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는 걸까요? 만약 이승만에게 정말 미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절 그는 종종 밤 늦게까지 혼자 집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가 무언가를 쓰거나 읽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경호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대통령님께서 오래된 편지를 읽고 계신 것을 봤습니다. 편지는 영어로 쓰여 있었고 필체는 여성의 것 같았습니다. 대통령님은 그 편지를 읽으시다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강철 같던 대통령님이 한 장의 편지 앞에서 그렇게 무너지시는 모습을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편지는 누가 쓴 것이었을까요? 혹시 보스턴의 그 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캘리포니아로 떠난 그녀였을까요? 편지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아이의 안부였을까요? 아니면 이별의 말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고 그 삶은 그를 평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승만은 전쟁을 지휘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전쟁 중 그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과 나눈 대화 중 일부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는 이승만에게 가족은 안전합니까? 라고 물었고 이승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가족은 복잡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프란체스카와 이영수와 함께 청와대에서 살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어딘가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측근들은 그가 가끔 만약 내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무슨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미국에서의 그 선택,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를 떠나온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었던 걸까요?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과거에 집착했고 자주 미국에서의 시절을 회상했습니다. 한 측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말년에 자주 보스턴이라는 단어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 사임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28일 그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그는 단 하나의 가방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공식 문서들? 아니면 그 낡은 사진과 편지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여생을 보냈지만 그는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주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했다고 합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을 돌본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말년에 자주 꿈을 꾸셨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시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셨죠. 저는 처음에 이용수 씨를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대통령님께서 내가 만나지 못한 아들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통령님께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이승만의 삶은 영광과 비극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과거와 평생 싸워야 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에서 남기고 온 것들, 그가 평생 숨겨야 했던 비밀들, 그리고 그가 결코 만나지 못한 아들, 이 모든 것들이 그의 삶을 규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건국의 아버지로,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버린 아버지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찾아야 합니다. 1920년대 중반 보스턴의 한 병원 기록부에는 이상한 항목이 남아 있습니다. 산부인과 진료 기록 중 하나에 환자 MC, 아일랜드계, 미혼모, 아시아계 남성과의 관계에서 출산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수십 년 동안 먼지 속에 묻혀 있다가 최근 한 의료 역사학자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기록 옆에 붙어 있던 작은 쪽지였습니다. 진료비 전액 지불됨, 익명의 후원자라고 쓰여 있었죠. 당시 미혼모가 병원에서 출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더욱이 진료비를 전액 지불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누가 이 여성의 진료비를 냈을까요? 그리고 왜 익명으로 지불했을까요? 병원 기록에는 출산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1914년 가을이었습니다. 이승만이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바로 그 시기였죠.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찾고 있던 결정적 증거일까요? 그 병원 기록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출산 후 산모는 병원에 2주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 기간 동안 매일 저녁 한 동양인 남성이 병원을 방문했다는 간호사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 남성은 항상 정장을 입고 있었고 매우 교양 있어 보였습니다. 그는 산모와 아기를 보러 왔지만 다른 환자들이나 직원들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를 최대한 숨기려는 것 같았죠. 간호사는 그 남성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가 리라고 불렸다는 것은 확실히 기억했습니다. 이승만의 재정 기록을 다시 살펴보면 1914년 가을부터 갑자기 지출이 급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해 9월부터 12월까지 평소보다 3배 이상의 돈을 인출했습니다. 당시 그의 수입은 주로 독립운동 후원금과 강연료였는데 이 돈의 대부분이 어디로 갔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시기에 보스턴의 한 주소로 정기적인 송금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송금은 192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 갑자기 중단되었습니다. 1925년 이승만은 캘리포니아로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건강 회복을 위한 것이었지만 그가 캘리포니아에서 보낸 시간은 단순한 휴식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근처의 작은 마을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곳에는 보스턴에서 이주해온 아일랜드계 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어느 날 동양인 신사가 우리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매우 정중했고 특정 가족을 찾고 있다고 했죠. 그 가족은 몇 년 전 보스턴에서 이사온 모녀였습니다. 그 신사는 그들의 집을 찾아가 오랜 시간 머물렀습니다. 그 모녀는 누구였을까요?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머니는 30대 초반의 아일랜드계 여성이었고 아들은 10살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흥미롭게도 그 아이는 동양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붉은 머리카락을 물려받았지만 눈매는 확실히 동양인 같았어요. 그리고 피부색도 어머니보다 훨씬 어두웠죠. 마을 사람들은 아이의 아버지가 동양인일 거라고 추측했지만 어머니는 절대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양인 신사가 방문한 후 모녀는 갑자기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졌다고 합니다. 그들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고 아이는 좋은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승만이 캘리포니아에서 돌아온 후 그의 행동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동료 독립운동가들은 그가 더욱 침묵하게 되었고 자주 우울해 보였다고 증언합니다. 한 동료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승만 선생은 캘리포니아 여행 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일에 몰두했지만 동시에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죠. 한 번은 제가 여행이 도움이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는 한참 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어떤 것들은 돌이킬 수 없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1920년대 후반 이승만의 삶에는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점점 더 정치 활동에 집중했고 개인적인 삶은 더욱 베일에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재정 기록을 보면 여전히 정기적으로 캘리포니아의 한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송금은 1930년대 초반까지 계속되었는데 금액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한 달에 $100, 때로는 $200까지. 당시 미국 중산층 가정의 한 달 생활비가 $150 정도였던 것을 고려하면 이것은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1930년 이승만은 갑자기 캘리포니아로의 송금을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그 모녀도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동부로 돌아갔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행선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 이웃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들이 떠나기 전날 밤 저는 그 집에서 큰 소리로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와 남자의 목소리였는데 남자는 동양인 억양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당신은 우리를 버리는 거예요 라고 소리쳤고 남자는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떠났습니다. 이승만이 1934년에 프란체스카 도너와 결혼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는 이미 60살에 가까웠고 평생 독신으로 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 발표 직후 이승만은 한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과거는 과거로 남겨두고 말이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혹시 그는 프란체스카와의 결혼을 통해 과거의 모든 것을 지우려 했던 걸까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이용수를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이용수는 1931년 3월 1일에 태어났으니 입양 당시 겨우 서너 살이었습니다. 이승만은 이용수를 매우 아꼈지만 그의 태도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한 측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용수를 볼 때마다 복잡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사랑과 죄책감이 뒤섞인 것 같았죠. 한 번은 제가 아드님이 건강하게 자라서 다행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대통령께서는 그래, 이 아이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지. 다른 아이는 내가 지키지 못했으니까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이승만의 개인 서류 중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제목의 봉인된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 봉투는 그의 사망 후에도 열리지 않았고 현재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측근 중 한 명은 그 봉투의 내용에 대해 흥미로운 증언을 남겼습니다. 한 번은 대통령께서 그 봉투를 열어보시는 것을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중 하나에는 젊은 이승만과 백인 여성,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시다가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리셨습니다. 1940년대 이승만이 한국으로 돌아올 준비를 하던 시기에 그는 미국에서의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던 집을 정리하고 개인 물품들을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끝까지 간직했습니다. 그 낡은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 봉투. 이것들은 그가 한국으로 가져온 유일한 개인 물품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것들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혹시 그것들이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을까요?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공허했습니다. 한 기자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영웅처럼 보였지만 동시에 매우 외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 같았죠. 그는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었지만 그의 시선은 멀리 수평선 너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혹시 그는
미국에 남겨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프란체스카, 이용수와 함께 살았지만 밤이 되면 혼자 집무실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경호원들은 그가 오래된 편지를 읽거나 사진을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한 경호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님은 특히 비가 오는 날 밤에 더 우울해 보이셨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분은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리셨죠. 한 번은 용서해다오,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누구에게 용서를 구하고 계셨던 걸까요?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이승만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전쟁 중 그가 더글러스 메가더 장군과 나눈 대화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메가더가 가족은 안전합니까? 라고 묻자 이승만은 잠시 침묵하다가 제 가족은 여기 있는 가족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메가더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승만의 표정에서 깊은 슬픔을 느꼈다고 회고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승만은 더욱 과거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미국에서의 시절을 회상했고 특히 1920년대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한 측근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말년에 자주 만약 내가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죠. 저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이승만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그는 점점 더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주 꿈을 꾸었고 꿈에서 깨어나면 아들아 미안하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 그가 이용수를 말하는 줄 알았지만 어느 날 그가 내가 만나지 못한 아들, 내가 지키지 못한 아들 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승만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요. 4월 26일 이승만은 대통령직 사임 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 서명한 후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나라를 세웠지만 내 가족은 지키지 못했소. 이것이 내 가장 큰 실패요. 이틀 후인 4월 28일 그는 한국을 떠나 하와이로 향했습니다. 그가 떠날 때 들고 있던 가방 안에는 그 낡은 사진과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여생을 보냈지만 그는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주 바다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그리워했고 밤이 되면 과거의 기억에 시달렸습니다. 그를 돌본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말년에 자주 보스턴과 캘리포니아를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후회하셨죠. 그분은 평생 두 개의 삶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나라와 민족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랑하는 사람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선택했지만 그 선택의 대가는 평생의 후회였습니다.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봉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봉투는 열리지 않은 채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프란체스카가 그것을 처분했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영수가 간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혹시 이승만이 미국에서 낳은 아이의 출생 증명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아이의 어머니가 쓴 마지막 편지였을까요? 오늘날 미국 어딘가에는 이승만의 후손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의 조상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도 이승만처럼 그 비밀을 평생 간직하고 있을까요? 만약 그들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이승만을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를 원망하고 있을까요? 이승만의 삶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승만은 한국의 독립과 건국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 특히 자신의 아이를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영웅적인 희생일까요?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는 배신일까요? 유교 문화에서 자식에 대한 책임은 절대적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평생 그들을 돌봐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를 버렸고 그 아이의 존재조차 부정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업적을 무효화할 만큼 심각한 도덕적 결함일까요?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승만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식민지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서 가족을 이루고 정착했다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행복과 민족의 운명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고, 그는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비극적이지만 어쩌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승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공적 의무와 사적 행복 사이의 갈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그들이 완벽한 도덕적 모범이 되기를 바라야 할까요? 아니면 그들도 결함 있는 인간임을 인정해야 할까요? 이승만은 나라를 세운 영웅이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아이를 버린 아버지였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어떻게 조화시켜야 할까요? 역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감춥니다. 영웅들의 결함은 지워지고 그들의 업적만이 기억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역사는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합니다. 영광스러운 순간들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비밀들도 말이죠. 이승만의 숨겨진 과거는 우리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역사적 인물들도 복잡한 인간이었고 그들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승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건국의 아버지로? 독립운동의 영웅으로? 아니면 자신의 아이를 버린 무책임한 아버지로? 아마도 답은 이 모든 것일 겁니다. 이승만은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결함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삶은 영광과 비극, 성공과 후회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에 기초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개인 기록, 재정 문서,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은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킵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삶이 있었고 그 삶은 그를 평생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선택의 대가를 평생 치렀고 그 무게는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를 짓누렀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승만의 선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개인의 행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민족의 운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삶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1945년부터 1960년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집무실에는 12명만이 출입할 수 있는 비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 금고의 존재는 청와대 건축도면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고 경호실장조차 그 위치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개인 비서였던 세 사람은 이 금고에 대해 알고 있었고 그들은 35년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공식 문서들, 국가 기밀? 아니면 훨씬 더 개인적이고 위험한 무언가?
1960년 4월 28일 이승만이 청와대를 떠나던 날 그는 단 한 사람에게만 금고를 열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사람이 본 것은 대통령의 공적 이미지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출생증명서 3장, 서로 다른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 정보, 그리고 미국 각지에서 보내온 편지 다발이었습니다. 이 문서들은 무엇을 증명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승만은 이것들을 그토록 철저히 숨겨야 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금고 안에 숨겨진 진실, 이승만이 평생 지키려 했던 가장 위험한 비밀을 파헤칩니다. 그 비밀 금고를 열었던 유일한 증인은 이승만의 개인 비서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50년이 지난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3개의 구획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획에는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발급된 출생증명서가 있었는데 아버지 란에는 리 싱맨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 란에는 아일랜드계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마이클 리였고 출생 연도는 1914년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획에는 캘리포니아에서 발급된 또 다른 출생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토마스 리라는 이름이었고 출생 연도는 1920년이었습니다. 세 번째 구획에는 뉴욕에서 발급된 세 번째 출생증명서가 있었는데 제임스 리라는 이름으로 1925년생이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승만에게는 한 명이 아니라 3명의 아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들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그리고 왜 이승만은 그들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야 했을까요? 출생증명서들과 함께 금고에는 은행 계좌 정보도 들어있었습니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뉴욕의 서로 다른 은행에 개설된 3개의 계좌였는데 각 계좌의 수혜자는 마이클 리, 토마스 리, 제임스 리였습니다. 이승만은 1920년대부터 1930년대 초반까지 이 계좌들에 정기적으로 송금했습니다. 총액은 당시 가치로 약 5만 달러에 달했는데 이것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거금이었습니다. 독립운동 자금도 부족했던 시기에 이승만은 어떻게 이런 거액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은 왜 그는 이 돈을 3명의 서로 다른 아이들에게 보냈을까요? 이승만의 재정 기록을 더 깊이 파고들면 놀라운 패턴이 드러납니다. 1910년대 초반부터 그는 미국 전역의 여러 도시를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독립운동 관련 활동이었지만 그의 개인 일정표를 보면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보스턴 방문 후에는 항상 큰 금액의 현금 인출이 있었고 샌프란시스코 방문 후에는 은행 송금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뉴욕 방문 때는 특정 주소로 소포를 보낸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활동들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이승만이 미국 각지에 흩어진 자신의 가족들을 돌보고 있었던 걸까요? 1920년대 중반 이승만의 동료 독립운동가 중 한 명이 우연히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한 공원에서 이승만이 젊은 백인 여성 그리고 2명의 혼혈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승만 선생님께서 한 여성의 손을 잡고 계셨고 2 아이는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이승만 선생님은 저를 보시고는 창백해지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다가와 이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주게.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네. 라고 간청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본 것을 평생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승만은 미국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낮에는 독립운동가로 밤에는 가장으로 말이죠. 하지만 1930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승만은 갑자기 미국 각지로의 방문을 중단했고 은행 송금도 멈췄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 역사학자는 흥미로운 가설을 제시합니다. 1930년은 이승만에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시작했고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그가 미국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의 정치 경력은 끝장날 것이었습니다. 특히 유교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에서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미국 가족들과 완전히 연을 끊기로 한 것입니다. 그 결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는 이승만의 개인 일기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1930년 9월에 쓴 일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편지를 썼다. 그들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그들을 잊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어떻게 아버지가 자신의 아이들을 잊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조국을 선택했다. 하지만 이 선택의 대가는 내 영혼의 일부를 잃는 것이다. 신이시여,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아버지로서 실패했습니다. 이 일기는 이승만의 내면의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영웅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길을 포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1930년대 초반 미국 각지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턴에 살던 마이클 리와 그의 어머니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이 밤중에 짐을 싸서 떠났다고 증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토마스 리도 비슷한 시기에 자취를 감췄습니다. 뉴욕의 제임스 리는 조금 더 오래 남아 있었지만 결국 1933년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아이들과 그들의 어머니들을 숨긴 걸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이승만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그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다고 추측합니다. 그들의 신원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도왔다는 것이죠. 1934년 이승만이 프란체스카 도너와 결혼했을 때 그는 이미 60살에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늦은 결혼을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프란체스카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을까요? 한 측근의 증언에 따르면 프란체스카는 결혼 전에 이승만으로부터 나에게는 복잡한 과거가 있어. 하지만 그것은 모두 끝난 일이오.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카는 더 이상 묻지 않았고 이승만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어쩌면 서로의 비밀을 존중하는 계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혼 직후 이영수를 입양한 것도 이제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버린 아이들에 대한 죄책감을 이영수를 통해 달래려 했던 것일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승만은 전형적인 대리보상 심리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자식들을 돌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양자를 통해 그 죄책감을 해소하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리보상은 결코 진정한 치유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책감을 더 깊게 만들 뿐이죠. 실제로 이승만은 이영수를 매우 아꼈지만 동시에 그를 볼 때마다 고통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이영수는 그가 구할 수 있었던 아이였지만 동시에 그가 구하지 못한 다른 아이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환호하는 군중들 앞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비밀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왜 그는 그것들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울 수 없습니다. 특히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승만에게 그 문서들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그가 한때 사랑했던 사람들, 그가 버려야 했던 아이들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그것들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었죠. 그는 차라리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지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된 후 이승만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그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자주 악몽을 꾸었습니다. 그의 주치의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밤마다 같은 꿈을 꾸신다고 하셨습니다. 꿈속에서 3명의 아이들이 그분을 부르는데 그분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이들과 그분 사이에는 넓은 바다가 있고 그분이 헤엄쳐 가려고 하면 파도가 그분을 밀어낸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 꿈 때문에 매일 밤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셨습니다. 주치의는 이승만에게 수면제를 처방했지만 약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승만의 고통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대) 말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그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개인적 고통이 겹치면서 그의 정신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환각을 보았고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경호원은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대통령님께서 빈 의자를 향해 말씀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마이클아, 아빠를 용서해다오. 토마스야, 제임스야, 너희들을 버린 것은 내 평생의 죄야.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통령님은 완전히 무너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4월 26일, 이승만이 대통령직 사임 성명서에 서명했을 때 그의 손은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성명서에 서명한 후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 측근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통령님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네. 나는 나라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어.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28일, 이승만은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 일은 그 비밀 금고를 열어 문서들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 문서들을 가방에 넣고 한국을 떠났습니다.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승만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프란체스카는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영웅이 되려고 아버지이기를 포기했네. 하지만 결국 나는 영웅도 아버지도 되지 못했어. 나는 그저 실패한 인간일 뿐이야. 프란체스카는 그의 손을 잡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승만의 고통은 너무 깊었고 그의 후회는 너무 컸습니다. 하와이에서 이승만은 여생을 보냈지만 그는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매일 바다를 바라보며 미국 본토를 생각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그의 아이들이, 아니 이제는 중년이 된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그들은 행복할까요?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용서했을까요? 이승만은 이런 질문들로 매일 밤 괴로워했습니다. 그를 돌본 간호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말년에 자주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들을 찾아갔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그분은 그들을 만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을 직면할 용기 말이죠.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후 그의 개인 물품들이 정리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비밀 금고에서 가져온 문서들도 있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그 문서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승만에게 복잡한 과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고민한 끝에 그 문서들을 모두 태워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비밀이었고 그분과 함께 묻혀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모든 문서를 태웠을까요? 일부 연구자들은 프란체스카가 몇 가지 문서는 보관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혹시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할 때를 대비해서 말이죠. 오늘날 미국 어딘가에는 이승만의 후손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들이 그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갔을까요? 만약 그들이 진실을 안다면 그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까요? 자부심? 분노? 슬픔? 아니면 이 모든 감정이 뒤섞인 복잡한 심정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의 비밀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살아 숨쉬고 있고 언젠가는 세상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승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권력의 대가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엇을 희생했을까요? 그의 가족, 그의 양심, 그의 영혼, 그리고 그 희생은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승만 자신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평생 이 질문으로 괴로워했고 결국 답을 찾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의 업적을 인정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도덕적 실패를 비난해야 할까요?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승만의 삶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우리 스스로 답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965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작은 집에서 이승만은 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대 옆 서랍에는 3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봉투가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필체로 내가 떠난 후에만 열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승만을 돌보던 간호사는 그가 매일 밤 그 서랍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용서해다오. 나는 너희들을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선택해야 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요? 새 아들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아니면 그들의 어머니들에게 쓴 사과의 글?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후 프란체스카는 그 봉투를 발견했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이승만의 관 속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이것은 그분만의 비밀입니다. 그분과 함께 영원히 묻혀야 합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말 무덤 속에 묻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반드시 세상에 드러나게 될까요? 이승만의 마지막 날들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에 더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그는 같은 악몽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3명의 중년 남성들이 그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그와 닮아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왜 우리를 버렸습니까?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승만은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승만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지만 그는 그녀를 밀쳐냈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시오. 나는 벌을 받아야 하오. 그의 목소리는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1965년 7월 이승만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프란체스카는 이용수에게 연락했고 이용수는 급히 하와이로 날아왔습니다. 이용수가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았을 때 이승만은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영수야.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구나. 이용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는 저에게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는 모른다. 나에게는 다른 아들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을 버렸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이용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승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고 다시는 뜨지 않았습니다.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후 프란체스카와 이영수는 그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그 비밀봉투를 발견했고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영수는 봉투를 열고 싶어 했지만 프란체스카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당신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결국 그들은 봉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승만의 관 속에 넣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는 평생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했습니다. 다른 아들들. 그렇다면 자신에게는 이복 형제들이 있다는 말인가? 그들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알고 있을까? 이용수는 이런 질문들로 평생 괴로워했지만 결코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에서는 이승만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그의 업적을 재조명했고 다른 이들은 그의 독재와 부패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개인적 삶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의 미국에서의 생활, 특히 1920년대의 활동은 여전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이 그의 재정 기록과 여행 일정을 조사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상한 패턴들을 발견했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기적인 송금, 미국 각지로의 빈번한 여행, 그리고 갑작스러운 모든 활동의 중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1980년대 미국의 한 계보학자가 흥미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의 오래된 출생 기록을 조사하던 중 마이클 리라는 이름의 출생 증명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 란에는 리 식만이라고 적혀 있었고 어머니는 아일랜드계 여성이었습니다. 출생 연도는 1914년이었습니다. 계보학자는 이것이 한국의 이승만과 같은 사람인지 확인하려 했지만 더 이상의 기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계보학자는 이 발견을 학술지에 발표하려 했지만 그의 논문은 거부되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1990년대 그 계보학자는 캘리포니아에서 토머스 리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는 제임스 리의 기록을 찾아냈습니다. 3명 모두 아버지가 리 싱맨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모두 1930년 이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계보학자는 이 세 사람의 후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수년간의 조사 끝에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노인을 찾아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토머스 리 주니어였고 그는 1940년대에 태어났습니다. 계보학자가 그에게 아버지에 대해 물었을 때 노인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평생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노인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동양인 남성과 백인 여성, 그리고 어린 남자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계보학자는 그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진 속 동양인 남성은 젊은 시절의 이승만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더 많은 것을 물었지만 노인은 더 이상 아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 할아버지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분이 중요한 사람이었고 복잡한 이유로 가족을 떠나야 했다고만 하셨죠. 아버지는 평생 그분을 원망했지만 동시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계보학자는 이 정보를 가지고 한국의 역사학자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약하다. 단순한 우연일 수 있다. 이승만을 모욕하려는 시도다. 라는 반응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 DNA 검사 기술이 발전하면서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그 계보학자는 토마스 리 주니어에게 DNA 검사를 제안했고 노인은 동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승만의 후손인 이용수의 가족에게도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용수의 가족은 거부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다. 이런 검사는 그분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계보학자는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이승만의 다른 친척들이 있지 않을까? 그들을 통해 DNA를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2010년대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계보학자의 연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그의 주장을 지지했고 다른 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승만은 우리의 국부입니다. 그분을 이렇게 모욕할 수 없습니다. 라는 댓글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역사는 미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이승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하는지, 역사적 인물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파헤쳐야 하는지에 대해 격렬하게 토론했습니다. 2020년, 그 계보학자는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는 이승만의 먼 친척을 찾아냈고 그 사람의 동의를 얻어 DNA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리 주니어의 DNA와 비교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명확한 혈연 관계가 있었습니다. 확률은 99% 이상이었습니다. 이것은 토마스 리 주니어가 이승만의 손자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계보학자는 이 결과를 학술지에 발표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습니다. 논문이 발표되자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한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미국에 숨겨진 가족이 있었다. 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소식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이승만을 깎아내리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것을 역사의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결함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승만의 삶을 재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업적은 여전히 인정받았지만 그의 개인적 삶의 복잡성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이승만은 더 이상 완벽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뇌하고 실수하고 후회했던 한 인간이었습니다. 토마스 리 주니어는 이 모든 소동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증조 할아버지가 한국의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놀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슬프기도 합니다. 그분은 위대한 일을 하셨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가족을 희생시켰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랐고 그 상처는 대대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승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분은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승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대한 업적 뒤에는 종종 개인적 희생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항상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만은 나라를 세웠지만 자신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그의 업적만을 기억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의 실패도 함께 기억해야 할까요? 아마도 답은 둘 다일 것입니다. 역사는 복잡하고 역사적 인물들도 복잡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봐야 합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이승만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자신의 혈통을 알고 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교사이고 어떤 이는 엔지니어이고 어떤 이는 예술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증조할아버지가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아니면 부끄러워할까요? 아마도 그들의 감정은 복잡할 것입니다. 자부심과 분노, 호기심과 슬픔이 뒤섞여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을 방문하고 싶어 할까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과거를 그대로 두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승만의 유산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건너편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의 삶은 우리에게 권력과 책임, 공적 의무와 사적 행복 사이의 영원한 갈등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한 사람이 나라 전체를 위해 자신의 가족을 희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이승만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는 조국의 독립과 건국이 자신의 개인적 행복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났고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되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면은 공허했습니다. 그는 역사에 이름을 남겼지만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유교 문화에서 가족은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으면 평생 그들을 돌봐야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는 근본적인 원칙입니다. 이승만은 이 원칙을 어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버렸고 그들의 존재조차 부정했습니다. 유교적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하더라도 자식에 대한 책임을 저버린 사람은 진정한 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승만은 더 큰 가족, 즉 민족 전체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그는 개인적 행복을 포기하고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웠습니다. 이것 또한 유교적 가치인 충의 실천이 아닐까요? 이 모순을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마도 답은 없을 것입니다. 이승만의 삶은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했고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를 배신해야 했습니다. 그가 가족을 선택했다면 조국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조국을 선택했다면 가족을 배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조국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평생 치렀습니다. 우리는 그를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를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은 각자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역사는 종종 불편한 진실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영웅으로 여기던 사람들도 결함이 있었고 실수를 했고 후회했습니다. 이승만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는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동시에 결함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업적은 인정받아야 하지만 그의 실패도 기억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미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있는 그대로 봐야 합니다. 빛과 그림자, 영광과 비극, 성공과 실패를 모두 포함해서 말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과거로부터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승만이 세상을 떠난 지 6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은 여전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정치적 유산은 논쟁의 대상이지만 그의 개인적 유산은 이제야 밝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그의 후손들, 그들은 이승만의 또 다른 유산입니다. 그들은 이승만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이름을 물려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의 자손이지만 동시에 그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후손입니다. 이 복잡한 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쩌면 이승만의 이야기는 모든 지도자들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희생해야 합니다.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행복을 포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항상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너무 크고 그 대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이승만은 이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그 후회를 안고 살았고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쓰러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확인된 사실과 추측, 증언과 소문이 뒤섞여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명확한 증거가 있고 어떤 부분은 정황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모든 조각들을 맞추면 하나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이승만에게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삶이 있었고 그 삶은 그를 평생 괴롭혔습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지만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웅이 되었지만 아버지로서는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이승만의 진실입니다. 불편하고 복잡하고 슬픈 진실입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셨다면 댓글로 어느 도시에서 오셨는지 알려주세요. 이승만이 여전히 기억되는 곳이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하셔서 역사 속 인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